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지금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후보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좌우를 떠나서 민주당 사람을 총리로 모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사람을 총리로 모실 수 있다. 좌우를 초월하겠다, 총리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홍준표 의원은 대선주자 인터뷰를 통해서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국익을 우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익 우선하겠다. 네. 이 내용을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이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가 지역이나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만 인사하겠다. 소위 엽관주의를 갖다가 버리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지역이나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만 국익을 위해서 인사하겠다. 나라의 이익이 되면 상대 진영,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도 사람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소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모시고 올 수 있다, 이러면서 국정 운영상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더라도 내각이나 총리로 모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주 홍준표의 아주 특이한 조건입니다.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 당적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도 내각이나 총리로 모실 수 있다. 이런 장관이나 총리를 시킬 수 있다. 상당히 전향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그는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더라도 내각 총리로 모실 수 있다. 이건 국익의 차원에서 일하는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집권할 경우에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점유하게 되는 소위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인재 등용을 통해서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정권의 가장 잘못된 것은 바로 분파주의입니다.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내 편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무리 정의롭고 훌륭해도 발로 주차버리고 저로 보내버리는 아주 분리주의, 흑백 분리주의보다 더한 분리주의, 이것이 이 정권의 가장 큰 모순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편이면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나빠도 옳다고 지켜주는 바로 이것을 극복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우리가 정권이 잡더라도 과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니까 인재 등용을 과감하게 해서 민주당 정책도 좋은 것은 국가이익에 허용되는 것은 해나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상, 인재 등용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제일 머릿기사로 다뤄져 있습니다. 특히 이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좌우 진영 논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익 우선주의를 국정지표로 삼고, 또 최소 대통령이 분기별로 한 번씩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을 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에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또 자주 이렇게 기자들과 만나고, 또 남대문 어디 시장 가서 소주도 하고, 이런 참 장밋빛이 아니고 천국빛, 이런 소위 천사표 얘기를 했지만 그분은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되면은 좌우 진영 논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익 우선주의, 국정지표를 삼겠다. 이 내용성, 이 포커스가 좀 다릅니다. 문재인하고 홍준표의 포커스는 확실히 다릅니다.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을 열고 예측 가능성, 소위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를 어떻게 풀겠냐 하고 그 보관이 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정답을 냈습니다. 자기의 정답입니다. 홍준표식 정답. 상당히 차고 뛰어넘는 그러한 전향적 그 자기 정책이 거기에 바로 기본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파 진영에서 정권 교체를 한들 2년 이상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의석수가 약 한 80석 됐는데 그럼에도 정치력으로 나라를 이끌었다. 그런 정치력이 있는 야당 후보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홍준표가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전향적입니다. 이 홍준표하고 유승민하고는 이 생각하는 방향이 찰나가 확연히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유승민은 정치 전략적인 판단을 과도하게 집착해서 소위 말해서 좌파들의 선택, 다시 말하자면 역선택을 목을 매달고 지금은 저항을 하지만 이 역선택을 원하는 지지하는 이 홍준표는 그것보다는 더 자기 자신이 이러이러한 논리 때문에 역선택을 한다는 그런 배수진을 지금 치고 있는 게 아닌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역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 진보를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익 우선주의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천명하겠다. 나라 이익을 우선하면 좌파 정책도 우파 정책도 취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인사도 마찬가지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 논리로 편을 가르기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 진영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감싼다. 나라의 이익이 되면 상대 진영 사람도 쓸 수 있고 칭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 한다 이거죠. 나라의 이익이 되면 나는 우리 진영도 처단할 것이다. 나라의 이익이 안 되면 우리 진영도 처단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상대 진영 사람도 쓸 수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나라의 이익을 안 갖다 주면은 우리 진영도 이렇게 하고 정말 국가 이익이라는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겠다. 소위 좌우를 넘나들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좌우에 좋은 것은 모두 국가 이익이라는 그 관점에서 처리하겠다. 다시 말하면 국익 우선주의를 선택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진영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올 텐데 딱 하니까 한두 사람 등용한다고 지역이나 진영을 우대하거나 홀대하는 건 아니지 않냐. 자기 영달의 문제를 지역이나 진영 전체로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사를 어떻게 지역별로 안배를 하나, 능력별로 안배를 하겠다. 당선되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문 대통령이 아니다 이거예요. 문 대통령만 극렬히 비난한다고 우리가 대선을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잘못이 있어도 국가를 한때 상징한 사람이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대선 강경보수 이미지가 상당히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를 또 아울러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는 여기에 이 다른 이 보수 정당, 다시 말하자면 야권과 전혀 다른
하나의 테이마가 딱 걸려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문재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만 극렬히 비난한다고 우리가 대선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상당히 그 깊은 내용성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잘못이 있어도 국가를 한때 상징한 사람이니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문재인에 대한 어떤 보수 야권의 어떤 분노, 사실 문 정권은 내로남불, 이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국민을 완전히 분열을 시켰습니다. 내 편과 네 편. 그렇게 가름하는 대통령입니다. 최초에 그렇게 가름하는 대통령이 됐지만 홍준표는 전직 대통령이 잘못이 있어도 국가를 한때 상징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상당히 그 포괄적이고도 관용하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새롭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방향을 지금 그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 대선의 강경보수 이미지가 불가피했다. 최근 젊은 세대 호남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MZ세대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솔직 담백한 걸 좋아한다는 거다. 말을 빙빙 돌리는 걸 아주 싫어한다. 그런 바람과 내 정치가 맞아떨어져서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래 홍준표 의원은 역선택에 대해서 아주 적극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역선택이란 것은 민주당이 역선택을 그 선거에 있어서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야권도 역선택을 작동시키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홍준표는 특이한 견해로 역선택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선택. 최근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뭐 제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선택을 반대하거든요. 근데 이 홍준표 대표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니까 저는 그것을 나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정치의 달인인 홍준표 대표의 얘기가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2040 세대의 지지가 내게 몰려들고 있는데 그게 역선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40 세대가 지지가 홍준표에게 몰려든다. 이거는 역선택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죠.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서 시대의 그 세대가 지지한다는 경우는 역선택하고는 전혀 좀 다른 뉘앙스가 있죠.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2040 세대와 호남을 포기하고 5060 세대와 영남만으로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고 보냐? 라고 반문합니다. 우리끼리 골목대장 뽑자고 하는 선거가 아니지 않나? 이 얘기의 대의는 역선택을 허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 개인적으로 역선택에 이 선거에 있어서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이가 역선택으로 들어왔다고 이 당대표가 됐다고 저는 강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잘 했다면은 역선택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들어와서 야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야당을 소위 비판하지 않고 숨어버리고 그럴 때마다 첨예하게 대립이 될 구조 같으면 엊그제도 MBC에서 도망갔죠. 그런 식으로 절대 대여 비판을 정부 비판을 하지 않고 또 대통령 비판을 안 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왜 안 하느냐? 지금 이슈는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이슈. 언론 재갈법. 또 뭐 등등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부분, 또 뭐 부분. 한 번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바로 이거는 역선택했기 때문에 역선택의 지지층을 두고 다음에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극을 안 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벌이지 않느냐라는 저의 판단과 생각이 이준석으로 하여금 비토를 하게, 이준석을 비토하게끔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 이유가 바로 그가 과거에 놀았던 그 좌파 친구들이 거의 다다 이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가 학습된 것. 그래서 좌파들을 통해서 또 미스미디어에 계속 접촉하고 자기 PR을 하면서, 그래서 당을 들어와서 당대표에서 모든 거를 장악하려고 하다가 덜커덕하고 걸려 들어간 그런 경우가 이 이준석이라고 판단해 볼 때 이 역선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홍준표 후보는 지금 상당히 방향성을 다른 데서 이렇게 역선택의 문제를 포인트아웃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호남을 포기하고 2040 세대를 포기하고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고 50, 60 세대하고 영남만으로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느냐? 우리끼리 골목대장 뽑자고 하는 선거는 아니잖냐 하는 말은 뉘앙스가 조금 다른 홍준표의 어떤 정치적인 그 다이렉션, 정치적인 방향성이 지금 아주 색다르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2017년 대선에서 굳어진 강경보수 이미지는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이 홍준표 하면 대단히 강성보수라고 강경보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막말을 한다고 흔히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는 그 막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그 대신 생각한 거를 갖다가 좀 강하게 직사포를 날린다. 아주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직설법으로 표현한다. 바로 이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극을 크게 받아서 막말로 이렇게 들리는 그런 상황 논리가 그를 막말이라든가 강경보수로 만들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념에는요, 보수면 보수고 좌파면 좌파고 우파면 우파인 것이지, 뭐 강경자 붙인다고 해서 뭐 강경보수, 뭐 극보수, 뭐 극한, 뭐 이런 거, 극자가 들어가는 것은 폭력이 수반될 때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극자파다 할 때는 폭력을 가지고 그 이념적인 표현을 할 때 폭력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폭력을 가하는 거 있죠. 무슨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냥 폭력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하는 그런 경우는 극단적인 소위 극을 붙일 수 있지만, 강경보수라든가 그런데 함부로 이름을 네이밍하는 것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태극기 하는데 태극기는 강경보수가 아니고 보수의 강한 애국심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야지, 거기다가 뭐 이름을 네이밍을 이상하게 붙이고 태극기 부대 어쩌고 저쩌고. 태극기 부대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오늘 시스템, 이 좌파로부터 체제가 지켜진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태극기 부대를 적극 옹호합니다. 네.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 애국의 전선에 나가서 나라를 위하여 손을 흔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경보수 이미지를 갖다가 이 홍준표한테 붙이는 것, 이거 저는 반대입니다. 보수를 지키려면 그 정도 강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이, 그때 탄핵으로 보수가 괴멸되고 흩어졌고 당 지지율이 4%였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흩어진 보수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강경보수로 갈 수밖에 없었다. 말도 독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이 당은 안철수 당으로 흡수됐을 거다라고 표현하는 이 홍준표 이야기. 이 홍준표 대표 이야기는 상당히 그 합리성이 있습니다. 탄핵은 정당한 판단이었나라고 생각하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결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유승민이가 바로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유승민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결정이 될 거다. 그는 절대로 역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소위 강경하지 바로 않는 사람이 바로 스스로 홍준표라고 얘기하는 어떤 베이스의 어떤 견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자기가 모시고 있던 대통령을, 또 자기가 비서실장으로서 당대표로 모시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동자 유승민은 결국 그 사람이 강경을 뛰어넘어 극단적인 어떤 자기주의자가 아닌가, 좌파가 아닌가, 소위 보수 우파를 떠난 좌파, 그래서 좌파들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그때 전부 다 이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고 역사를, 오늘날처럼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 나온 장본인이 사실은 유승민이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유승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지금 보수 야권에서 대선 후보로 나오느냐, 얼굴에 뭘 깔았지 않느냐, 어떻게 지가 지금 야권으로 대통령 나올 수가 있느냐, 보수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동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의아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강경보수 이미지와 맥락이 다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두고 부끄러운 결정이 될 거다 얘기하니까 기자가 강경보수 이미지와 맥락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사법적 절차에 대한 잘못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딱 얘기합니다. 홍준표스럽습니다. 네. 뭐 이분 홍준표 이야기가 모두 다 맞다는 건 아니죠. 홍준표 대표 이야기는 모두 다 맞은 게 아닙니다. 그분의 얘기는 그분의 정치적 견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두 다 맞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견해를, 자기 주장을 관철해 나가는 그런 방법, 그것이 국민들에게 공감이 될 때 국민들은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가장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썰물처럼 빠져나올 거다. 전혀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황당한 공약이다. 자세히 뜯어보면 문 대통령이 5년 전에 했던 공약이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얼마 전에 한 얘기다. 그 두 개를 버무린 공약이지 자기 공약이 아니다. 윤 전 총장의 공약인 원가주택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부동산 정책의 기본이나 알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윤 대통령 후보, 소위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이 제1주자로 올라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 전 총장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동아일보의 질문은 굉장히 핵심 사안들에 대한 접근을 굉장히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후보가 되면 100% 돌아올 사람들이다. 최근의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내가 윤 전 총장보다 확장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내 경선이 과열되면서 경선 이후 당내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경선에서 BBK하고 최태민 사건까지 끌어들여 당이 깨지기 직전까지 갔지 않느냐. 그래야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돼서 경선이 흥행하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충분히 검증 안 하고 대선 후보로 내보내면은 결국 2002년이나 1997년도처럼 10년 야당할 수 있다. 당이 깨질 정도로 검증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홍준표 의지는 결연하게 싸워서 이기겠다는 아주
필승 의지로 불이 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검증 기구를 만들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결국 후보 간의 상호 토론으로 자질 검증, 정책 능력 검증, 또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쌍욕 프레임, 이재명이 가장 편한 상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주 재미나는 얘기입니다. 여권의 경선 구도를 어떻게 보냐? 딱 그랬더니 이낙연하고 정세균이가 단일화하면은 경선판이 뒤집힐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 홍준표의 그 정치적 판단력은 제가 볼 때는 가히 수제급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 판단, 어떤 분석, 정치적 예후 이런 거에 관해서 홍준표가 어떤 스테이터스에 있나 보면 가히 1급입니다. 특급 분석가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상당히 함의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제일 유력하지만 그렇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바로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경향을, 그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 이재명에 대한 그 부분을 아마 꿰뚫어 예측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입니다. 이 지사를 여권 후보 중 가장 편한 상대로 밝힌 바 있는데 이재명이가 그렇게 편한 상대냐 하니까 나는 26년 정치하면서 막말 프레임 하나만 공격받았다. 홍준표는 공격받은 게 막말 프레임 하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이 워낙 선이 아주 굵고 선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막말하는 거 외에는 그 사람이 욕을 비난을 받았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도지사 할 때도 잘했죠. 경남도지사 할 때도 잘하고 또 소신껏 해서 그 병원 그 노조 극복한 거 딱 이런 거 사례를 보면은 상당히 그 대단한 그 능력을 갖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천할 때 그토록 그 잔혹하게 공천에 대해서 배제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살아남는 그 소위 생명력, 그 질긴 생명력의 그 과정을 보면 참 눈물겨울 정도로 그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예전에 문 대통령은 이 지사가 대선 후보 되는 걸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야권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자신이 수사를 받으면 정치 보복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지사가 되면 정치 보복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보다 이 지사가 무서울 거다. 이걸 보통 본부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내겠습니까? 야권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자신이 수사를 받으면 정치 보복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지사가 되면 정치 보복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보다 이 지사가 더 무서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이 홍준표의 이 보고 있는 그 내면서는 엄청나게 깊습니다. 하여튼 홍준표가 오늘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단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잘 됐는지 아니면 잘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홍준표 견해를 홍준표에 대한 관을 하나 제 나름대로 보고 있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제 견해를 곁들여서 한번 이 동아일보에 오늘 톱으로 올라와 있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좌우를 떠나서 민주당 총리를 모실 수 있다.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이런 내용성으로 한번 홍준표의 그 필로소피 철학을 한번 철학성이 어떤데 지금 어느 지점에 가 있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에 의한 굳건한 안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내일 새벽에 떠오를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